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조선 건국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의 초대 국왕이 된 이성계. 그가 조선을 건국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우여곡절을 따라가면서 고려가 쇠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룡이 나르샤라는 제목의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드라마에서 육룡은 이 드라마의 6 주인공을 뜻하는 말일 것인데, 실제 육룡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선조들과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을 뜻하는 말이죠.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때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담으며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6 선조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노래인데요. 이 용비어천가 1장에 나오는 구절 중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동에 있는 6마리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따른다 라는 뜻인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룡이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 이성계의 증조부 익조, 이성계의 조부 탁조, 이성계의 아버지 환조, 그리고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렇게 조선 왕조의 조상 넷과 왕을 지낸 2 인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성계의 선조들, 그들이 왜 고려의 중앙이 아닌 변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전주 이시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성계의 시조는 이한이라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에 신라의 진골 출신인 김춘추의 10대 손 김은의 사위 이한을 이성계의 시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한은 덕망이 높고 문장이 탁월해서 신라 문성왕 때 사공벼슬을 지냈으며, 그의 부인은 신라 태종무열왕의 11대 손녀 김씨라고 하며, 그 후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무신 정권의 첫 번째 집권자 이방이 이한의 15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의 동생이 이린인데요. 이린은 이방이 정균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고향인 전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린이 이성계의 6대조 할아버지가 되죠. 이후 이린은 그의 장인인 고려시중 문극겸의 도움을 얻어서 전주의 지방토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후 아들 이양무가 태어나고 또 이양무가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그가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 이한사입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생활을 하던 이 이한사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는 몽고와의 전쟁을 하는 중이어서 많은 군사와 군량이 필요한 시기였는데요. 조정에서는 이 산성별감과 같은 관리를 지방에 파견을 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별감이 이 전주로 왔을 때 백성들은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했는데, 이때 이한사가 아끼던 기생이 산성별감에 시중을 들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한사가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기생인데 어떻게 별감이 시중을 들게 하냐 하면서 말이죠. 나름 지방 토호로 이 전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또 당할 리 없었던 별감은 지방 토호 주제에 중앙에서 보낸 이 지방관을 무시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조정에 보고를 올렸고, 조정에서는 군사까지 동원을 해서 이한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일이 너무 커져서 죽을 위기에까지 놓인 이한사는 부랴부랴 가솔들을 이끌고 삼척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한사를 따라간 이들이 170여 호나 되었다고 하니 이한사가 전주에서 꽤나 명망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 용맹과 지략이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한사는 문제가 될 것이 뻔한 행동을 왜 한 것일까요? 그 기생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사실 이 시기에 지방 토호들과 이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방관들 사이에 갈등이 자주 있었는데요. 몽고와의 전쟁으로 강화도에 천도해 있던 고려 조정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과 부역을 강요하고 있어서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역시나 지방 토호들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완사와 산성별감과의 갈등은 단순한 기생을 사이에 둔 기싸움이 아니라 가혹한 전시 동원을 하는 중앙 세력과 지방 토호의 심화된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70여호가 이한사 집안을 따라 이주한 건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한사가 삼척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지 한 해 만에 아버지 이양무가 사망을 해서 묘자리를 쓰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한 도승이 소 100마리를 제사 지내고 금으로 관을 쓰면 5대의 제왕이 날 자리이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집안이 가난했던 이한사는 이 100마리의 소를 바칠 수는 없어서 흰 소를 제물로 바치고 황금 대신에 금빛 귀리 지프로 관을 써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조선 건국의 신화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한사는 삼척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터전을 일구게 되는데요. 태조실록 총서에 삼척에서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배 15척을 건조하였는데 난데없이 먼저 원나라 야굴대왕이 군사를 몰고 여러 마을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목조는 두타산성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왜구가 고려를 번번이 침입해서 괴롭혔음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거기다 몽골까지 쳐들어와서 고려는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고통받아야 했지요. 삼척도 예외는 아니어서 왜구를 막기 위해 배를 만들었는데 원의 야굴 장군이 먼저 쳐들어오자 이한사가 두타산성에서 삼척을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의 침략까지 막아내면서 삼척에 정착하나 싶었는데요. 생각지 못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의 강원도인 강릉도에 알렴사가 새로 임명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알렴사는 지금의 도지사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알렴사가 전주에 왔던 그 산성별감이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또 부임해 온다면 분명 또 내 목숨을 노리겠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한 이한사는 다시 가족을 이끌고 외적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 도착한 곳은 동북면, 즉 지금의 함경도인 의주 용주리입니다. 다시 기록을 보면 전주에서 삼척으로 따라온 170여호는 이때도 함께 목조를 따라왔다. 그리고 동북면 사람들도 목조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가 많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한사를 믿고 그가 사는 곳까지 따라갔으며 결국 정착지인 의주에서도 덕망 있는 인사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려는 이한사를 의주 병마사에 임명을 하고 원나라 군대의 침략을 막는 의무를 주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죄를 짓고 도망간 도망자에게 벼슬까지 내렸다는 것이네요. 이한사가 이 정착한 곳인 의주 용주리는 고려와 원나라가 다 노리고 있던 지역이었고 이한사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백성들을 해유하기 위해 이한사에게 관직을 줘서 그 일대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원나라에서는 산길대왕을 보내서 쌍성, 즉 이 영흥 지역에 주둔시켜 놓고는 천령 이북 지방을 이 원나라 땅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는데요. 산길대왕이 이한사에게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승산 없는 싸움으로 피보지 말고 원에 항복을 해라. 뭐 얼마나 버티겠냐? 라며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한사가 생각을 해봐도 싸움을 해봤자 승산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지 이한사는 1,000호를 이끌고 산길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고려를 배신하고 살 길을 모색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이한사와 백성들은 고려에 충성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한사가 항복을 하니 산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원나라 산길 장군으로서는 입이 귀 밑까지 쩍 벌어질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산길 입장에서는 그러고도 남을 일이었겠지요. 산길은 이한사에게 근사한 환영식까지 베풀어주고 옥으로 만든 이 술잔을 선물해주면서 정을 표시했고 두 사람은 아주 끈끈한 사이가 됩니다. 이한사는 자신의 딸을 산길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산길과의 끈을
더 공고히 했다고 하는데요. 딸이 아니라 그냥 친척 여인이었다라는 말도 있죠. 자, 이렇게 이한사는 1254년인 고종 41년 원나라에 귀화를 해서 두만강 하류 지역인 알동, 그러니까 경흥 지역으로 옮겨 목축을 하면서 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한사가 천여호를 이끌고 몽골의 항복, 고려를 배반함으로써 철영 이북의 함경도 지방은 원의 영토가 되고 말았죠. 이한사는 상기를 주선으로 여진족 거주 지역 근처를 관리하는 천호라는 관직에 임명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한사의 가문은 인근 여진족과 많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사는 다루가치의 즉위를 겸하면서 이곳에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원의 백성이 된 이한사는 1274년 충렬왕 즉위년에 사망을 했고, 공주성 남쪽에 장사 지냈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 이한사의 능을 덕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태종 때 여진의 침략 때문에 함흥으로 옮겨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이한사가 사망을 하고 그 아들이자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 이행리가 가문의 기반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1281년 이행리는 여몽연합군의 제2차 일본 정벌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이때 개경에서 충렬왕을 인견하는데, 이행리가 충렬왕에게 선신께서 북방으로 달아난 것은 실로 범과 이리의 아가리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고, 감히 군부를 배반한 것이 아니오니 원컨대 성상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며 자신의 가문의 배반을 사과하게 됩니다. 이에 충렬왕이 경은 본래 사족의 집안이니 근본을 잊을 리가 있겠느냐, 지금 경의 행동거지를 보니 마음이 있는 바를 충분히 알겠다 하며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원에 항복을 하기까지 행보는 배반이 아니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 것이었고, 충렬왕은 그래,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것 같으니 내 사과를 받아주마 하는 것이죠. 사실 충렬왕 입장에서는 좀 괘씸함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행리를 해유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행리 역시 고려 국왕에게 여지를 주는 것이 나쁜 전략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 여몽연합군의 2차 원정은 폭풍으로 인해 3,500척의 전함 대부분이 태풍에 쓸려가 버리고 이행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지역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행리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근방에 있던 여진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진 천호들은 이행리는 본디 우리 동족이 아니다. 지금 그 행세를 보건대 반드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 먼 곳에 가는 동족에게 군사를 청해서 이행리 일족을 제거하고 재산을 분배하자 하면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천호들은 군사를 청하러 가면서 이행리에게는 저 북쪽으로 사냥을 가는데 20일 뒤에 다시 봅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행리는 당연히 사냥을 갔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날짜가 돼도 이 천호들이 오지 않자 그 마을, 천호들이 있는 마을로 직접 가보았는데 남자들은 없고 노약자들과 부녀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많아서 늦는가 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했는데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한 집에 물을 청했는데 그 물을 떠주던 어떤 할머니가 빨리 도망가시오. 그들은 군사를 청해서 당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들은 이행리는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식구들과 새가는 배에 실어서 두만강 하류로 보내고 자신은 부인과 함께 따로 출발을 해서 적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자, 이때 여진족들도 군사를 이끌고 이행리 일행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행리가 강 북쪽 기슭에 닿았을 때 여진의 선봉 300여 명이 거의 따라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리를 실어 가야 되는 약속한 배는 오지 않고 600보나 되는 강물의 깊이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다급한 일대 위기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물썰물이 전혀 없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막 빠지더니 강폭이 100여보로 줄어들고 물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행리는 부인과 함께 백마를 타고 강을 건너갔고, 그리고 함께하던 일도 이행리를 따라 강을 다 건넜는데, 이들이 강을 다 건너니까 물이 다시 불어나서 추격자들을 따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늘이 도운 것이고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분명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행리 일행은 무사히 적도에 도착해서 얼마 동안 살았는데, 이 알동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그가 있는 곳을 알고 장군과 같이 많은 이들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이행리가 다시 자리를 잡은 곳은 이한사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의주입니다. 백성들은 또 그 의주까지 따라왔다고 하네요. 이한사는 의주에 도착해서 그곳의 원나라 군영에 투항을 한 후에 다시 세력을 키워나갔고, 1300년에는 쌍성 근처의 고려인을 관리하는 다루가치로 임명이 되면서 다시 지방 호족으로서의 기반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행리는 손씨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었고, 얼마 후 손씨가 사망을 한 후 등주호장 채기열의 딸과 결혼을 해서 다음 등주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 후 이행리는 아내 최씨와 함께 낙산의 관음굴에서 아기를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현몽을 하는 승려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설레라고 짓도록 하시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정말 아들을 낳은 이행리는 설레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는데요. 이 설레가 이행리의 뒤를 이어 관직을 이어받은 이춘의 아명으로 이성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성계가 가문의 관직을 이어받게 되기까지 이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이춘은 이행리의 네 번째 아들이니까 사실 큰아들에게 지위를 세습하는 전통대로라면 이행리의 큰아들 이규수에게 세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이행리가 의주까지 밀려오게 될 때 안변의 호족이자 장인인 이 최기열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세력을 다시 형성하고 이 천호의 자리에 다시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인 최씨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이춘이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42년 이행리가 사망을 하고 그의 기반은 도조 이춘에게로 이어졌는데요. 이춘은 바얀티무르라는 몽골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철저히 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춘은 이 알동 지방 백호 박씨가의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성계의 큰아버지 이자흥 그리고 아버지인 이자춘이 태어납니다. 이자흥의 몽골식 이름은 타시부카, 이자춘의 몽골식 이름은 울루스부카이지요. 자, 이후 부인 박씨가 또 일찍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춘은 쌍성 총관 조씨 가문과 또 혼인을 합니다. 이성계 가문은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자리를 또 잡게 되었네요. 태조실록 총서에 도조 이춘이 조선왕조 재창을 암시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백룡입니다. 지금 모처에 있는데 흑룡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하니 공이 저를 구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또 백룡이 나타나서 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춘은 이것은 예사꿈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백룡이 말하는 그 날에 화살을 가지고 백룡이 말한 장소에 가보았는데,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룡과 흑룡이 이 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춘이 화살을 쏘아서 흑룡을 쏘아 죽였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백룡이 또 꿈에 나타나서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손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춘의 자손대에서 새 왕조를 열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것인데요. 이 이춘 때부터 조선 건국에 대한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성계에 이르러서
조금 더 직접적인 신하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춘은 타고난 무장으로 백보 밖에서 나무에 앉은 까치 2마리를 쏘아 떨어뜨릴 정도로 활을 잘 쏘았다고 하고 이 활 속의 DNA는 이성계에게까지 잘 전해진 듯 싶습니다. 자, 이춘이 사망을 한 후에 이성계가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까지의 2번째 고비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는 또 맏아들인 이자흥이 후계를 이어받아야 되지만 이자흥이 2달 만에 사망을 하면서 후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자흥의 맏아들이 또 후계를 이어야 되는데 당시 이자흥의 아들 교주는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자, 그 틈에 이춘의 후처 조씨의 아들들이 이 후계자의 자리를 노리게 되는데요. 이들 형제는 왕실과 핏줄이 닿아 있는 데다가 외할아버지가 쌍성총관이어서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습니다. 이 조씨의 소생인 나해가 임명장과 도장을 훔쳐가 버립니다. 결국 이자흥의 동생이었던 이 이자춘이 형수와 함께 원나라 관청에 가서 제발 이것에 대한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고, 일단 이자춘이 후계 자리를 이어받았다가 형의 아들 교주가 성장을 하게 되면 돌려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일단 환조 이자춘이 후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자춘이 이성계의 아버지니까 이 판결에 따르면 이성계는 후계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자춘의 조카 교주가 후계를 사양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성계를 후계자로 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실록에 교주는 자신이 진짜 후계자라고 해서 사촌인 이성계를 꺼렸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역시 이자춘은 자식에게 후계를 물려주고 싶은 욕망을 실현한 것 같습니다. 여튼 이자춘 역시 무인의 후예답게 기마술과 궁술에 능통했고 통솔력이 뛰어난 인물로 이 물려받은 지위를 굳게 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나름 자리를 잡은 지방토호가 된 것인데, 이 가문이 고려의 중앙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공민왕 시대부터입니다. 공민왕은 즉위초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고 반원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런 가운데 원에게 빼앗겼던 이 쌍성총관부와 동령부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동령부는 이성계 집안에서 생활의 터전을 삼고 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당시 집안을 이끌고 있던 것은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고요. 당시 쌍성총관부 지역에는 고려인, 몽고인, 만주인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에서는 중서성, 만주의 요양성, 고려의 정동행성의 관리들을 시켜서 이 이주민들의 호적을 작성하게 하고 각각 본토로 복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고려 동남부 이주민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이자춘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355년 공민왕 4년, 공민왕의 부름을 받은 이자춘은 공민왕을 아련하기 위해 개성으로 향하게 되고, 이때 공민왕은 이자춘에게 네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몸은 비록 원나라에 있었지만 마음은 우리 왕실에 있었으므로 내 할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내 할아버지는 충렬왕이지요. 내 할아버지께서도 총애하고 가상히 여겼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성취시켜주겠다 하며 이자춘을 회유하게 되는데요. 이 공민왕과 이자춘의 회동은 아주 성공적인 회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356년 고려가 쌍성토벌을 할 때 이자춘이 그의 선조가 넘겨준 이 지역을 고려가 수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으니 말이죠. 고려는 그렇게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동계 북쪽 지역을 되찾게 됩니다. 이로써 고려는 99년 만에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성계 가문은 고려의 배신을 한 가문에서 공을 세운 가문으로 그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조 이성계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이성계의 선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선조는 신라의 후손이나 고려인이 아니라 여진족이나 몽골인일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이죠.
이성계의 선조들이 몽골식 이름을 사용했다. 여진족의 거주지인 함경도 지역에서 세력 기반을 다졌으며 병력의 대부분이 여진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한사는 원나라에 항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창씨 개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한사가 원에 항복한 것은 고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 맞지만 그가 몽골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원 침략기에 고려 왕들도 몽고식 이름이 있었지만 그들을 몽고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고려의 왕들은 어머니가 원의 혈통인 경우가 많아서 반쪽짜리 혈통을 잇게 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성계의 목에는 이 태조실록에 모두 고려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의 조상에 대한 행적은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만약 이성계가 이 가계를 왜곡하려고 했다면 굳이 반역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방의 후손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조상이 원에 부역했다는 것 역시 조작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노출을 한 것으로 봐서 그가 고려인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도전이 자신과 함께 역성혁명을 할 인물을 선택할 때 아무리 급하다 해도 아무리 야망이 컸다고 해도 이성계가 고려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역사의 흔적을 봐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성계 가문의 중앙 진출과 이성계의 무장으로서의 활약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